사람은 나이가 들면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보다 먼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숨은 쉬고 있고,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분명한데, 사람들의 눈에는 점점 비치지 않게 됩니다. 그날 저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78살입니다. 허리는 조금 굽었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찹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아직 또렷하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날 완전히 무너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와 다르게 비서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혼자 나가볼게요. 비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디 가시는데요? 라고 물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디를 간다고 말하기엔 조금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제가 가려던 곳은 서울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호텔은 제가 직접 설립에 관여했고 지금도 실질적인 오너로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릴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이름 없는 노인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 보고 싶었습니다. 옷장은 열지 않았습니다. 비싼 옷들이 줄지어 걸려 있었지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 갈 때 입던 회색 코트, 10년 넘게 신은 구두, 낡은 가죽 가방을 들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을 때 제 모습이 조금 초라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늘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모습의 나를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그 질문 하나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자동문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더 이상 회장님이 아닐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또한 제가 원한 것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수백 번도 넘게 왔던 공간. 하지만 그날만큼은 전혀 다른 장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제 쪽으로 잠시 왔다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피했습니다. 마치 보면 안 되는 것을 본 사람처럼 시선을 급히 거두는 느낌이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습니다. 오늘 방 하나 구하려고 합니다. 직원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제 가방, 제 코트, 제 신발을 훑고 나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예약하셨어요? 말투는 형식적으로 공손했지만 눈빛에는 확실한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아니요. 제가 대답하자 직원은 키보드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오늘 객실이 거의 다 찼고요. 가격이 좀 나갑니다. 얼마인가요? 제가 묻자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마치 시험하듯 말했습니다.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말에는 가격 안내가 아니라 경고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쯤이면 포기하겠지. 그런 확신 말입니다. 그때 뒤에서 젊은 남녀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런 분이 여기 왜 와? 웃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그 직원의 말이 끝난 뒤
로비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그 직원도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주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설명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설명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직원들에게는 왜 이 방향이 맞는지 설명했고, 임원들에게는 왜 지금 결단해야 하는지 설명했고, 은행 앞에서는 왜 이 사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했습니다. 설명은 저의 무기였고, 저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설명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설명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프런트 직원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노인은 손님이 아니다. 그 결론 앞에서 제 말은 의미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럼 현금으로 결제해도 되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직원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어딘가 귀찮다는 듯 매니저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로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니다.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 눈빛은 동료를 향한 신호였고 동시에 저를 향한 벽이었습니다. 잠시 후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정중한 미소, 그러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 담긴 얼굴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오늘 혼자 오신 건가요? 그 질문은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네. 제가 대답하자 매니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호텔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께는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을 모를 만큼 제가 바보는 아니었습니다. 여긴 어르신이 올 곳이 아니다. 그 말을 이토록 정중하게 포장할 수도 있구나. 저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혹시 자녀분이나 보호자분과 함께 오시면 다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끊어졌습니다. 보호자라는 단어는 언제나 아이에게 쓰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제게 향해 날아오자 저는 단번에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저는 회장도 사업가도 어른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주변의 시선들이 다시 한번 저를 훑고 지나갔습니다. 이번에는 노골적이었습니다. 문제 생길 사람, 괜히 엮이면 귀찮은 사람, 그런 눈빛들이 저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갑자기 젊은 날의 제 어머니가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남의 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자 일자리를 구하기 더 어려워졌고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설명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어요. 젊은 사람도 많은데요. 그때 어머니가 집에 돌아와 아무 말 없이 밥을 드시던 모습이 갑자기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어머니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로비에서 저는 처음으로 그 침묵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설명해도 소용없다는 걸 사람은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프런트 앞에서 조금 물러나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 자리는 로비 한가운데가 아니라 살짝 구석진 곳이었습니다. 마치 눈에 덜 띄게 배려해준 자리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치워둔 자리였습니다. 앉자마자 프런트 직원은 다시 다른 손님을 응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와 나누던 대화는 없었던 일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존엄은 큰 사건으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들, 아주 짧은 시선들, 아주 무심한 말들로 조금씩 깎여나갑니다. 옆자리에 앉아있던 젊은 부부가 제 쪽을 흘끗 보더니 의자를 옮겼습니다. 그 행동 하나가 말보다 더 크게 저를 찔렀습니다. 저 노인 괜히 문제 만들지 않을까? 그들의 입은 닫혀 있었지만 생각은 너무 또렷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얹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손등에는 주름이 가득했고 혈관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그 손으로 저는 수십 년 동안 계약서에 서명했고 직원들의 미래를 결정했고 수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졌습니다. 그런데 그 손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프런트에서 직원들끼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어디 갈 데 없어서 온 거 아냐? 그러게 요즘 이상한 분들 많잖아. 그 말들은 제 귀에 들리지 않는 척 날아왔지만 정확히 심장 한가운데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 내가 지금 여기서 쓰러진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 걱정할까? 도와줄까? 아니면 귀찮아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이미 주변의 시선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외로움 때문이었습니다. 전화번호 하나를 눌렀습니다. 아주 익숙한 번호, 그러나 오늘만큼은 누르기까지 오래 망설였던 번호였습니다. 지금 호텔 로비입니다. 네, 그대로 계세요. 그 짧은 대화 하나로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의자에 앉아 로비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저를 보지 않았고 호텔은 여전히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곧 이 공간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라는 것을. 전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다시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로비는 여전히 분주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사람들, 캐리어를 끌고 지나가는 사람들, 웃으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 그 풍경 속에서 저만 시간이 멈춘 듯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다림이라는 건 참 묘한 감정입니다. 무언가가 올 것을 알기에 희망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오지 않을 수 있기에
불안이 되기도 합니다. 그날의 기다림은 두 감정이 뒤섞여 가슴을 서서히 조여왔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은 외로울 때 항상 과거로 돌아갑니다. 현재의 나를 붙잡아줄 사람이 없을수록 말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저 역시 누군가의 눈에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사무실, 헌 책상 하나, 중고 의자 2개, 은행 문을 두드릴 때마다 직원들은 제 서류보다 제 차림을 먼저 보았습니다. 담보는요? 보증인은 있으세요? 이런 규모로는 어렵습니다. 그 말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됐는지 이제는 정확히 기억나지도 않습니다. 그때 저는 억울해도 설명했습니다. 무시당해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업은 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시간만 주십시오. 설명은 그때의 저에게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한 뒤에도 사람의 설명을 쉽게 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말이 서툴러도 표현이 느려도 끝까지 듣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로비에서는 아무도 제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프런트 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VIP 손님이 체크인을 하며 농담을 던진 모양이었습니다. 직원들의 태도는 아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히고 목소리를 낮추고 눈을 마주치며 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리에 내가 앉아 있었다면 어땠을까? 정장을 입고 비서와 함께 이름이 적힌 예약을 들고 있었다면 아까 그 직원은 같은 눈빛으로 저를 봤을까요? 답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차분해졌습니다. 분노도 서운함도 이상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대신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장면을 그냥 넘기면 안 된다. 이건 개인의 자존심 문제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였고 나이가 든다는 것의 의미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답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로비의 공기가 아주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프런트 직원 하나가 자꾸만 입구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는데도 괜히 시선을 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분 뒤 로비 문 앞에 검은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그 차는 눈에 띄게 고급스러운 차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호텔 직원이라면 알 수밖에 없는 차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먼저 내렸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 모습 하나로 프런트 직원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차들이 연이어 도착했습니다. 한 대, 2대, 3대. 로비 안의 대화 소리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아까 저를 응대했던 프런트 직원이 제 쪽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동료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까 그분 아직 계시지? 그 말 한마디로 제 심장이 아주 천천히 한 박자 더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로비 문이 열리며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서두르지 않았지만 확실한 목적을 가진 걸음이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로비를 둘러보다가 제 쪽에서 시선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로비 전체가 숨을 멈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그 남자는 망설임 없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는 로비 바닥에 떨어진 뒤 파문처럼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프런트 직원의 얼굴이 눈에 띄게 굳어졌습니다. 아까까지 저를 보지 않던 눈이 이제는 저에게서 떼어지지 않았습니다. 매니저는 순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요?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허리는 여전히 굽어 있었고 걸음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도와주려 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에 굳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손님으로 왔습니다.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 말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프런트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아까 저에게 보호자를 언급했던 매니저는 얼굴에서 피가 가신 듯 창백해졌습니다. 아까 저를 귀찮은 존재처럼 보던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본 것과 들은 것, 느낀 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호텔이 앞으로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도 말하겠습니다. 그 순간 이 호텔은 단순한 숙박 공간이 아니라 시험대 위에 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그 한마디가 떨어진 뒤 로비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까까지는 사람들이 제 옆을 피해 지나갔고 프런트 직원은 저를 처리해야 할 일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피해가는 게 아니라 저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시선이란 게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존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바뀌는 순간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길 곳이 없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쪽에서 직원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아까 저를 응대하던 직원은 손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떨고 있었습니다. 매니저는 계속 웃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아니라 입꼬리만 올라간 표정이었습니다. 그 표정은 괜찮습니다가 아니라 큰일 났습니다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까 저한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매니저는 반사적으로 답했습니다. 그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은 상황을 끝내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상황을 시작하는 말이어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임원 중 한 사람이 프런트 직원들을 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말해보세요.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딱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살아남고 싶다. 책임은 지고 싶지 않다. 제가 그 눈빛을 놓치지 않자 매니저가 급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현장 직원들이 판단이 부족해서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현장 직원의 판단이 부족하면 그 판단을 만든 시스템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순간 매니저의 목이 꿀렁 내려갔습니다. 저는 한 걸음 프런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제가 가까이 다가갈수록 직원들은 뒤로 물러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물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라는 구조 자체가 그들을 고정시켰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구조가 참 잔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붙잡아 놓고 그 사람의 태도를 강제로 드러나게 만드는 구조. 그날 그 데스크는 서비스의 상징이 아니라 진실의 무대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 제가 아까의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방을 구하러 왔을 때 당신은 뭐라고 했습니까? 직원은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그 오늘 객실이 거의 다 찼고 가격이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다고. 그 말 뒤에 당신의 표정은 어땠습니까? 직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람은 자기 잘못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기억하기 싫어서 외면하는 겁니다. 저는 조금 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격을 설명한 게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못 온다고 말한 겁니다. 직원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이어서 매니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게 보호자를 물었습니다. 매니저는 재빨리 변명하려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그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폭력인지 당신은 모릅니까? 연령대가 있다는 말은 사람을 분류하는 말입니다. 고객을 분류하는 순간 서비스는 죽습니다. 그때 로비 한쪽에서 누군가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이 직접 오셨어. 소문은 눈보다 빠릅니다. 그날 호텔 로비에서 소문은 전염병처럼 번졌습니다. 직원들이 하나둘 로비로 내려오고 보안팀이 주변을 정리하고 총지배인까지 나타났습니다. 총지배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차례 행사에서 저에게 인사했었고 사진도 찍었고 회의실에서 보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너무 잘 알았습니다. 현장이 뚫렸다. 회장님이 현장을 직접 봤다. 끝났다. 총지배인은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고 로비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으러 온 게 아닙니다. 저는 이 호텔이 어떤 눈으로 사람을 보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총지배인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까 직원의 무시는 그 직원 개인의 성격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 호텔이 사람을 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식을 그 직원이 대신 실행했을 뿐입니다. 저는 로비 한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아까 저를 피해 다니던 사람들, 아까 저를 찍던 듯한 사람들, 아까 저를 비웃던 사람들, 그들 모두가 지금은 제 앞에 고개를 숙이거나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은 통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늘했습니다. 존중이란 건 두려움에서 나오면 그건 존중이 아니라 권력의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보고 무서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호텔에서 한 사람의 노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 사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의 핵심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제가 정말로 돈도 없고 이름도 없는 평범한 노인이었다면 당신들은 저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질문이 떨어지자 직원들 사이에 정적이 깊어졌습니다.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고 누군가는 눈을 깜빡이며 도망치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들 모두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까의 직원이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그 순간 로비 안에 있는 공기 전체가 딱딱하게 굳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숨을 천천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제 마음이 어땠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사과 같지만 사실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뜻은 이겁니다. 알았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요. 즉, 당신이 특별한 사람인 줄 몰라서 이렇게 대했어요. 그 말은 저의 상처를 보듬는 말이 아니라 저의 특별함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호텔이 평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스스로 인정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직원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작게 대답했습니다. 죄송하다는 뜻입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 말은 당신이 죄송한 이유가 내가 회장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천천히 한마디씩 이어갔습니다. 당신이 죄송해야 할 이유는 내가 회장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죄송해야 할 이유는 내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매니저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회장님, 현장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원들이 요즘 저는 그의 말을 손으로 조용히 막았습니다. 오해요? 오해는 서로의 말이 엇갈렸을 때 생기는 겁니다. 오늘은 오해가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태도였습니다. 총지배인은 상황을 수습하려는 듯 빠르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희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해당 직원은 저는 그 말을 또 끊었습니다. 사람을 자르는 게
해결이 아닙니다. 잘라내면 또 다른 사람이 같은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그대로니까요. 저는 잠시 로비의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 편인 듯 고개를 끄덕였고 어떤 사람은 불편한 듯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특정 직원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저는 총지배인을 바라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총지배인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이 자리에서 직원들 전부 모으세요. 잠시 뒤 프런트 근무 직원뿐 아니라 로비 담당, 벨보이, 컨시어지, 보안팀까지 주요 직원들이 로비 한쪽에 줄지어 섰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군대의 점호 같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일이 이렇게 점호처럼 되어야 하는 현실이 슬펐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있던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몰랐죠.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어 말했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들이 그 할머니를 어떤 사람으로 봤느냐입니다. 그때 제가 로비에 앉아 있을 때 제 옆에서 의자를 옮겼던 젊은 부부가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게 보였습니다. 그들은 지금이라도 도망치고 싶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도 같은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직원만 하는 게 아닙니다. 손님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합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들은 고급 호텔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답을 말했습니다. 고급 호텔은 비싼 샹들리에가 고급이 아닙니다. 대리석 바닥이 고급이 아닙니다. 객실 가격이 고급이 아닙니다. 저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고급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해 보이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존중하는 것, 늙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존중하는 것, 말이 느린 사람에게도 끝까지 듣는 것. 그 말이 끝나자 몇몇 직원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그들 중에는 진심으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끄러움만으로는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가장 날카로운 말을 던졌습니다. 저를 회장으로 알았을 때 당신들의 태도는 바뀌었습니다. 그 말은 당신들의 존중이 사람에게 향한 게 아니라 지위에게 향했다는 뜻입니다. 그때 아까의 직원이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눈물은 동정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눈물이 아니라 무너진 자존심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마냥 차갑게만 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원 역시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사람이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벌주기 위해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이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총지배인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했습니다. 오늘부터 응대 매뉴얼을 전부 바꾸세요. 그리고 단순한 교육 말고 저는 잠시 멈췄다가 정확히 말했습니다. 실제로 점검하세요. 손님을 가장한 점검, 직원들 태도 점검, 모든 응대에 대한 기록. 이 호텔이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곳인지 증명해야 합니다. 총지배인은 목소리를 낮춰 대답했습니다. 네, 회장님. 그 답변은 처음으로 형식이 아니라 진짜 두려움이 섞인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이 이 호텔을 바꾸는 힘이 되길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해가 바꾸길 바랐습니다.